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려 김밥집의 거지 모습으로 찾아간 재벌 회장. 며느리의 행동에 무릎 꿇어버리고 마는데. 한겨울 서울 변두리의 작은 김밥집.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노인은 며칠간 씻지 못한 듯 얼굴이 지저분하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을 이끄는 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자산 규모 5천억 원대, 직원 수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왜 거지 행색으로 작은 김밥집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의 예비 신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동아들 강준석 전무가 데려온 여자는 이 김밥집을 운영하는 29세 박수진 씨. 재벌가의 시어머니들이 흔히 하듯 강 회장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김밥집이나 하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니.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거지 행색으로 김밥집을 찾아가 예비 며느리의 진짜 됨됨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강민호 회장이 직접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건설업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그룹을 일궈냈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회사에서 보냈고 가족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제게 남은 건 외동아들 준석이 뿐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저와 달리 따뜻한 성격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왔지만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격의 없이 대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좀 약해 보였지만 그게 준석이의 장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석이가 6개월 전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29세 여성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호감형이었죠. 하지만 준석이 입을 열었을 때 제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로 근처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가게를 꾸려왔다고 하더군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많이 의지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밥집 운영. 재산도 학벌도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준석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눈빛이었죠. 제가 물어보니 준석이는 지난 2년간 수진 씨와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회사 근처 김밥집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쪽으로요. 그날 이후로 준석이는 매주 수진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재벌가의 며느리에게는 그에 걸맞은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모임에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양, 해외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집안 내력과 재산. 김밥집 운영자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기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준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키워온 이유가 뭡니까? 준석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석이가 집안도 제대로 안 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수진 씨를 제대로 만나보고 판단해 달라고. 만나보고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했지만 준석이에게 납득시킬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시험해보고 그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부족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 준석이도 포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구해오라고, 며칠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옷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제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들 분장 도구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시험해 보겠다고. 진짜 인간성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이죠. 2주 후 12월의 추운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구멍난 바지, 더러운 운동화. 얼굴에는 분장팀이 지저분하게 만든 메이크업이 더해졌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며칠간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 놓았죠. 거울을 보니 정말 노숙자 같았습니다. 70대 건설회사 회장이 아니라 길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누구나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진짜 인간성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대학로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 혼자 수진 씨의 김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에 장갑도 없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으니 정말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피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죠.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천억 자산의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골목 안에 수진 씨의 김밥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소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김밥. 가게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수진 씨가 카운터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두세 명 정도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문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 한 명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자리를 옮기려는 듯 일어서려고 했죠. 저는 카운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만 달라고.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2,000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김밥은 메뉴판에 3,0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2,000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장사꾼이군. 거지한테도 돈을 받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죠. 김밥이 나오자 저는 일부러 구석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몇 분 후 한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다 수진 씨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저를 힐끔거리는 걸 보니 저에 대한 불평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손님이 나가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으며 불편한 자세로 김밥을 먹었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노인이 가게 분위기를 망치는 모습, 일부러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럴 때 수진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준석이가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만 받으면 되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5분쯤 지났을까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 2명이었는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수진 씨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내보내달라고, 냄새가 난다고, 밥 먹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시험이지만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떻게 나올지. 손님의 말이 맞으니까 저를 내쫓을까요? 아니면 준석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을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제 정체를 모릅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냥 지저분한 거지일 뿐이죠. 수진 씨가 그 손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분도 손님이라고 다른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손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사를 이렇게 하냐고 다시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겠군. 손님을 쫓아내면서까지 거지 하나 감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오늘 하루면 끝인데. 하지만 수진 씨의 표정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2,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가 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냐고, 추운데 조심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근처 골목에 숨어서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나간 후 수진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 욕을 하거나 가게를 청소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을까 싶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가 갔을 법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수진 씨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죠. 저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수진 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노숙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말이 들렸습니다. 김밥이랑 어묵이라고 따뜻할 때 드시라고 했습니다. 노숙자 한 분이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 든 김밥과 어묵. 제가 2,000원을 내고 산 김밥 한 줄. 수진 씨는 그걸로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저분한 거지를 어떻게 대할지. 하지만 시험당한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예상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불평해도 거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 김밥으로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이 무엇이었나? 학벌, 집안, 재산, 인맥.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 수진 씨에게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인간에 대한 따뜻함, 약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저는 무엇을 했나?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리를 비웠죠. 그때 아내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좋은 경영자지만 나쁜 남편이었다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석이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전하라고 했죠.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마음을 바꾸신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수진 씨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수진 씨를 맞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수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준석이와 수진 씨가 함께 나타났을 때 수진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간쯤 저는 수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밥집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김밥 한 줄을 사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다고 했죠. 걱정이 되어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그때부터 퇴근 후 병원에 들러 김밥을 갖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분이 퇴원하셨을 때 수진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혼자 살았는데 당신 덕분에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고. 수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도 자기가 만든 김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집안이나 학벌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준석이 곁에서 평생 함께 해달라고. 준석이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석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개월 후 준석이와 수진 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원해서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진행했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김밥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그날 지하철역에서 봤던 노숙자분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는 줄의 멘트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변에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게 진짜 부자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날 김밥집에 오신 분이 아버님이셨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손이 너무 깨끗했다고, 거지치고는 자세가 너무 곧았다고 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고 합니다. 절박함보다는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석 씨 아버님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완벽한 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눈치챘던 것이었죠.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님이라면 자신을 시험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특별히 잘 보이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충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는 시험 받는 줄 알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고 거지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한 사람의 손님으로 대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노숙자분들에게 김밥을 나눠준 것도 평소에 하던 일이라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남은 김밥을 가지고 지하철역에 간다고 했습니다.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본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녀의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준석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지, 저만 몰랐던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수진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시험한 것에 대해. 수진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버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준석 씨가 힘들 때 곁에서 잘 지켜드리겠다고,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준석이가 아니라고, 수진 씨가 우리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만 가득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 주었고, 준석이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회사 경영에만 몰두하던 저는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만 봅니다. 학벌, 재산, 집안, 직업.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강 회장은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시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지금 박수진 씨는 김밥집을 접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했죠. 그녀의 꿈은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강준석 전무는 아내의 영향으로 회사의 사회공헌팀을 신설했습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노숙자 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있죠. 강민호 회장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지하철역 노숙자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70평생 회사 경영만 하던 회장이 이제는 김밥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오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